책상 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낱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손이 제일 이거 뭐 끊긴 거 뭐죠 중간에? 네? 왜 손이 끊겨서?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 아 그게 음률인가 이렇게? 제일 하고 숨을 쉬었습니다. 나 뭔가 중간에 순간 끊긴 느낌 들어서 뭐지 다시 해야 되나? 막 숨을 쉬었어요 그때. 이게 콧구멍이 있으니까 쉬어야죠. 넣어두지만 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 못 쉬어가지고 손이 제일 하고 쉬었습니다. 콧구멍이 있으니까 뭐 쉬어야지. 뭐.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못 참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 내가 이거 뭐지 엔진가 끝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편집자의 관점에서. 그렇군요. 좀 숨 좀 쉬었습니다. 네. 좀 다른 포인트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자, 지내셨나요 잘? 그죠? 근황 또 말해 보시죠. 근황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못 탄 지 한참 됐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아마 어딘가 구석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을 텐데. 어디다 두시나요? 저기 그 주민센터에 보면 그 주차장 있고 여기 자전거 있고 거기에 빈틈이라고 해야 되나? 빈 공간이 있어요. 그 옆에. 오토바이를 되게 탈 수 있는 봄을 기다리시겠네요. 왜냐면 비 오고 특히나 이렇게 춥고 하면 그 방전이라 그러죠. 그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왕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좀 타줘야 되는데 뭐 귀찮지 사실. 저는 갑자기 오토바이 하다가 얘기할 거라니까 갑자기 머뭇거리게 되네요. 뭐야? 아니 저는 요새 또 새로운 그런 뭐 리추얼 같은 걸 시작했는데 그게 약간 하루에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걸 메멘토 몰이라고도 하는데 그 항상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거를 상기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를 기억해라.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는 뜻의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가. 그게 이제 그 기원이 그 고대 로마에서 승진한 장군들이 막 이겼다 하고 엄청 신나서 왔을 거 아니에요.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이겼다 이렇게 승전부를 울리면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뒤에서 노예들이 외치는 거죠. 메멘토 모리라고. 그래서 약간 겸손해라. 그 장군들한테. 너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어쨌든 나대지 마 이런 거네. 나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다 그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또 죽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 죽음을 항상 기억해라. 약간 항시적으로 죽음을 기억해라. 겸손하게 행동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삶의 활력이나 일상 소중함을 깨닫는 뭐 그런 의도인데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 이렇게. 어떤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네. if 해서 대입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살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아직 저번 주에 달마 얘기도 했지만 뭐 그런 수련 하는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지 약간 똑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생생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달마처럼 벽을 보면서 한번 명상해보는 건 어때요? 약간 하루하루 한 끼가 뭔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작은 성취가 있네 그래도. 그리고 좀 시간 아까웠고 내가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그런 것들을 좀 덜 하게 되려고 좀 의식하는 것 같은 게 약간 좀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행동을 누가 보면은 그것만 자꾸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시선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됩니다. 근데 그건 진짜 좀 어려운데 왜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도 이유가 없지만 싫어하는데도 사실상 이유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또한 포용하는 뭐 그런 느낌 포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선을 끊고 싶어서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안 쓰겠다고 아예 안는 건가 끌어안는 건가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의미에서 좀 포용 같은 느낌 아닌가?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딪힐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끊고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보면 좀 뭐 포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좋게 봐주니까 고맙네요. 아니 어차피 뭐
인생 뭐 한 번 사는데 뭐 굳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나 자신을 좀 올리는 좀 좋은 뜻으로. 이구는 굳이 메모트 머리가 필요 없는 그런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뭔가 다 통달하고 깨닫는 사람이 왜 저런 그런 성인들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가. 난 메모트 머리 하면 그런 걸 꼭 해보고 싶어. 내가 그런 거 보통 많이 하지 않나?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은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하지 않아? 맞아. 그런 거를 제가 리추얼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죽음에 대해 생각한 거를 꼭 공유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이렇게 해줘, 이런 노래를 틀어줘, 이런 음식을 올려줘, 그런 건 진짜 재밌더라고요. 내 장례식을 준비한다. 그런 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너 직관적으로 그게 좀 떠오르는데 뭐 하고 싶어요 장례식에? 일단 노래를 틀어야죠. 좀 락 같은 거? 신나는 거? 락 페스티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신나는 걸 튼다는 얘기지? 틀었으면 좋겠고 먹는 거는 그리고 뭐 검은 옷을 말고 그냥 저는 완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고 오라고 하고 싶네요. 되게 캐주얼하게 편하게? 근데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그런 게 좀 많이 보편화돼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굳이 나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어차피 장례식은 내가 못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장례식에 와라.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상태로 장례식을 하는 미리? 네. 어차피 그렇게 와가지고 인사를 미리 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갑자기 팍 떠오르네요. 그것도 괜찮네. 어차피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더 기억해주는 행사 같은 거니까 맞아. 내가 있을 때 해주면 더 좋겠다. 괜찮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긴 한데. 진짜 죽은 게 아니어서. 뭔가 좀 그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의도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갈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거는 결국 무언가 생각을 해보는 거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네. 그런 근황이었고요. 사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거랑 좀 연관돼 있나 안 됐나 모르겠지만 저번 주도 아니고 제가 제 주제 연말정산 할 때 예고를 살짝 했던 영화가 있잖아요. 올 줄여서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화가 제가 작년에 보고 인생 영화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저처럼 인생 영화가 이걸로 바뀐 영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게 매니아가 좀 많고 그래서 이게 극장 개봉을 했을 당시에 N회차 관람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본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개봉했을 당시에도 되게 작게 시작한 영화였대요. 10개의 관에서만 시작한 영화였는데 이게 점점 입소문이 나가지고 3,000개의 관으로 확장 개봉을 하고. 이것도 뭐 독립영화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독립영화는 아니고 그냥 상업영화인데 근데 그렇게 작게 해도 돼? 네? 그렇게 되게 작은 곳에서만 상영하고. 어쨌든 뭐 그 코로나도 있고 뭐 그래서 요새 영화 시장이 뭐 그렇게 뭐 다당 막 이렇게 개봉하진 않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잘 이게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상업 영화인가? 근데 상업 영화 같은데 독립 영화인가? 오늘 뭐 들어보면 알겠네. 예, 어쨌든 자세하게 그런 건 안 찾아봤고요. 이게 왜 요새 또 제가 가지고 왔냐면 그 미국에 그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아카데미도 있고 막 그런 상 중에 미국 배우 조합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지금 이 영화 휩쓸었습니다. 그 양자경님이 그 상을 타셨고. 그 정도로? 네, 여주인공이 이 에어의 주인공님이 양자경님인데 저도 사실 양자경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얼굴은 되게 익숙하고 이름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재개봉했을 때는 양자경의 모든 순간 모든 날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재개봉해서 전 재개봉 확장판을 봤거든요. 좀 늦게 봤어요. 이게 원래 작년 10월에 개봉을 했는데 저는 12월에 봤거든요. 확장판으로.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입소문이 나고 잘 됐으니까 확장판까지 개봉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세그가 상을 타고 세그의 상을 휩쓸고 나서 또 재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또 역으로 다시 또 불었구나 바람이. 그래서 지금은 또 웨이브라는 플랫폼에서 볼 수 있어요. 웨이브를 구독을 하시면. 그래서 어제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늦잠을 자가지고 사실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생생하게 영화 얘기는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화 줄거리를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왜 내가 이 영화를 너무 빠져들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영화를 되게 또 엄청 더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싶어서 이 영화 관련된 행사도 참여를 했었어요. 어떤 행사?
그 광화문 쪽에 있는 에무시네마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복합 문화 공간인데 영화관도 있고 거기 밑에 공연장도 있고 1층 카페랑 책이랑 같이 이런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약간 독립영화 같은 거를 많이 개봉을 하는데 거기서 시네 댄스라는 그런 그런 수업이 있는데 한 달 동안 한 가지 영화를 주제로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 강사님은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고 해외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수업 같은 것도 하면서 뭐 그런 걸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애우 공간에서 그런 시네 댄스를 기획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때 주제가 이 영화였어요. 애울.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를 몸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몸으로 춤을 이렇게 추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 영화에 대해서 말로 얘기를 하거나 리뷰를 쓰거나 이런 것보다 되게 더 엄청 이 영화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그 춤 수업에 참가했다고?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잘 쪼개시네. 네, 잘 쪼개서 갔다 왔는데 진짜 쪼개서 갔다 왔어요. 진짜 출근했다가 바로 그 광화문으로 저 춤추러 퇴근합니다. 이러고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는데 어쨌든 한국 무용이고 막 무용이니까 뭐 이런 방송 댄스나 이렇게 안무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하는 몸 수업을 제가 그런 뭐 다른 훌라도 추고 하지만 그런 몸 수업을 하는 거가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때 무용 시간에 뭐 창작 무용하는 그런 생각도 나고 그리고 딱 그때 약간 파트너 수업을 했거든요. 그 처음 보는 분이랑 계속 스킨십을 하면서 춤을 췄는데 그러니까 완전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도 알게 되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약간 닮아가 딱 말하지 않아도 이신전심. 딱 눈빛만 봐도 너 아는 그런 애구나. 그래서 눌려준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 영화를 곱씹는 방법 중에 춤을 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또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이 영화에 어느 정도길래 내가 춤까지 추러 광화문까지 갔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B급인 척하는 A급 영화다. 그러니까 B급 감성 포스터를 보면은 굉장히 되게 정신사납고 엄청나게 모든 걸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 있는 그런 포스터의 모양새인데 실제로 영화 내용도 그래요. 그래서 감독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거는 성인 ADHD를 위한 영화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 영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담고 싶은 주제도 너무 많고 그 장면 의미 있는 장면도 너무 많이 집어넣고 또 그런 오마주 같은 것도 엄청 때려 부어가지고 이 영화는 진짜 한 번만 봐서는 되게 보기 아까운 영화라서 그 재개봉했을 때 그 앞에 보너스 영상으로 이제 감독들이 그 관객들에게 전하는 막 영상 평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몇 번이나 관람하셨다고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진짜 N회차를 하는 그런 게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보너스 영상에 내용을 집어넣을 정도로 보면 또 새로운 그런 의미가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영화 덕후들을 미치게 하죠. 약간 오리엔탈리즘 같은 느낌도 좀 넣었네요, 포스터에. 왜냐면 이게 미국계 그 중국인 가족이 주인 메인 서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국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가족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멀티버스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SF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네. 포스터 보니까 뭔가 그 느낌이 있네. 네. 그리고 액션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 서림사 액션 같은 거야? 서림사 액션 같은 게 너무 쿵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액션 영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무조건 B급인 게 확정인데 일단. 근데 A급이에요. 그런데 A급이다. 네. 오케이. 들어볼게. 그래서 이 영화는 시작이 동그라미 거울 속에서 가족들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 가족용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 동그라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딱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그란 거울에서 딱 나온 주먹이 되면서 시작합니다. 이 주인공 가족은 이제 양자경이 역을 맡은 에블린과 웨이먼드 양자경의 남편으로 나와요. 웨이먼드와 그의 딸 조이입니다. 이 마이크를 들고 노트장 사라지는데 그러고서 다음 씬이 바로 에블린이 영수증 정리에 몰두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이 가족에겐 지금
가족 사업이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세탁소에서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백인들이 하는 세무조사보다 이 동양이 아시아계에 하는 세무조사가 엄청 빡세고 어쨌든 그건 차별이죠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는데 약간 소통에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민자들의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도 이 영화에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딸은 어쨌든 2세기 때문에 영어를 더 잘하니까 이제 딸이 그 세무조사를 받을 때 통역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제 모여요 가족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양자경의 할아버지, 양자경 아버지죠. 아버지가 또 엄청 무연고자가 이제 연고자가 이제 양자경밖에 없는 상태로 미국으로 또 넘어와. 그러니까 지금 에블린에게는 진짜 그런 성인 ADHD가 걸릴 수밖에 없게 지금 너무 많은 짐들이 지금 있죠. 혼란하죠. 그래서 영수증이 막 그걸 몰단하고 진짜 그 영화의 그 장면도 엄청 혼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 이런 게 좀 이런 게 너무 정신 사납고 보통 영화를 볼 때 그냥 잔잔하고 뭐 쉬고 싶고 눈을 피고 킬링 타임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저 영화 봤을 때 또 중간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것만 넘어가면 진짜 인생 영화가 바뀝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블린은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빨래방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신년 파티도 있어. 신년 파티 준비들을 해야 되고 그 중국에서 아버지가 왔으니까 아버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 세금 문제도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탈세 그런 거에 의혹을 받기 때문에 가압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 그래서 그 위기도 지금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넘겨야 되는데 아침부터 근데 남편이 자꾸 할 말이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웨이먼드가. 그리고 또 거기다가 조이는 거기서는 이제 동성연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여자친구를 데려와. 여자친구가 또 사회복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쫄래쫄래 와요. 그런데 이제 에블린은 걱정이 되는 거지. 나이가 갑자기 연세가 많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건 아니고 평생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왔는데 충격받을까 봐? 자기 손녀가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충격받을까 봐 이제. 근데 자기 본인은 솔직히 그걸 인정을 해. 동성애자라는 걸. 근데 그거를 이제 아빠한테는 말하기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딸을 인정하는 건 아닌 거죠. 자기 입으로는 너는 축복인 줄 알아. 엄마가 이렇게 동성애자를 포용한 엄마 어딨니? 이해준 엄마가 어딨니? 이렇게 했지만 정작 자기 아버지는 그걸 시원하게 뭐 아버지가 충격 받으실 것 같다 이런 핑계를 대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완벽하게 딸을 그렇게 이해한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갈등들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내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뭐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흘려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조금 이제 SF 영화라고 했잖아요. 그 SF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갑자기 에드먼드가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그 엄청 빨리 움직이고 엄청 빨리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양자경한테 너는 지금 다중 우주의 하나의 에블린이다. 다른 우주의 에블린들은 지금 다 살해를 당했고 너가 지금 이 세계를 구할 중요한 키가 있다. 그렇게 딱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양자경한테 그 에블린한테.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세 가지 부로 나누거든요. 1부, 2부, 3부. 그래가지고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는 everything,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의 내용이 시작이 돼요. 이제 그 세무 조사를 받으려고 국세청을 갔는데 이제 국세청 직원이랑 에블린이랑 또 이제 갈등 관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이 영화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줄거리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지금 좀 감을 못 잡겠는데 아무튼 사무실로 이렇게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웨이먼드가 그때 얘기를 해요. 너는 이 다중 우주의 모든 에블린 중에 제일 능력이 없는 에블린이기 때문에 이 줄거리의 시간 흐름상 얘기는 아니고 이 내용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에블린이기 때문에 너가 마지막 희망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다? 왜냐면 다른 우주에 있는 모든 에블린들은 그 웨이먼드가 사실 그러니까 웨이먼드가 남편? 남편이라고 이제 할게요. 이제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안 한 에블린들도 많아요. 그 결혼 안 한 에블린들은 엄청 잘 나가고 엄청 뭐 멋있고 엄청 유명한 배우가 되거나 막 그런 에블린도 많은데 이 에블린은 약간
세탁소에서 평생 이제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세탁소에서 세탁소만 일구다가 또 딸이 태어나서 조이가 태어나서 조이만 키우고 약간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또 나오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힘든 진짜 인생이 찌든 진짜 일상 우리네 보통 일상 같은 그런 에블린이거든요. 그런 에블린한테 너 갑자기 남편이 난 다른 우주에서 온 남편이야 이러면서 지금 너의 남편은 아니고 너가 너만 남았어. 다른 에블린들은 다 살해당했고 네가 지금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바로 조부투바키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순수 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세계를 다 없애려고 만든 거야. 블랙홀 같은 거를 만들거든요. 뭐 타노스 같은 존재군요, 그냥. 블랙홀 허무해.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진짜 다 그냥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그럴 거에는 이 동그란 베이글을 믿어라. 이 베이글이라는 그 동그라미가 또 나와요. 베이글이 우리가 말하는 빵 베이글이 아니고 그 동그라미를 빵 베이글 모양의 그치? 블랙홀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빵이 아니고 동그란 그 조형물을 베이글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베이글이 나오는데 이제 베이글 교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 베이글을 이렇게 이마에 박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타노스 같은 존재가 있고 남편은 지금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미래를 보면서 이제 최선의 가능성을 찾아온 거고. 맞아. 그 주인공이 이제 뭐 아이언맨 같은 역할을 이제 양재경 씨가 하는 거네 이제 세상을 맞아요. 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부투바키란 존재가 사실은 내 딸인 조이였어요. 다른 우주의 조이였던 거예요. 걔 뭐 타락을 했나? 타락을 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런 멀티버스랑 그런 버스를 또 이동을 하는 그런 거를 개발한 우주가 멀티 우주라고 했을 때 그 멀티 우주의 에블린이 그걸 개발을 한 건데 그 멀티 우주의 그 멀티버스의 그 멀티버스의 에드워드 남편이 또 여기에 찾아와가지고 그걸 양자경이 알려준 거예요. 지금 현재 우주에 있는. 근데 이제 그 멀티버스의 양자경이 그 멀티버스의 자기 딸인 조이한테 잘못을 한 거야. 한계까지 읽고 가요. 그 버스 그 이동을 하는 거를 계속 시켜.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하게. 막 나가는구나. 모든 걸 한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알게 되고 모든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현타가 왔어. 현타가 너무 세게 와서 모든 게 의미가 없구나.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죠. 허무주의로 빠져가지고 이제 다 죽이고 다니는 거죠. 어차피 다 허무하고 어차피 다 의미가 없을 건데 이거 아동마사설 뭐해 이러면서 공을 잘못 이해한 전형적인 사이비 느낌이군요. 네, 사이비처럼 진짜 나와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약간 그런 조의 역할 조부투바키가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이 우주에서 지금 현재 양자경은 그 조부투바키를 봤는데 딱 내 딸 조이잖아. 그래.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우주에서 악을 뭐 행하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다른 우주에서 그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내 우주에서 만났을 때 그냥 내 딸 조이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양자경은 약간 그런 모면 때문에 그 에드워드도 양자경한테 당신이 이 우주를 구할 마지막 키예요.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왜냐면 여기 있는 양자경은 뭘 하나 이룬 것도 없고 뭐 내가 세탁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내 자아로 내가 하고 싶은 내 꿈을 여기서는 막 한때는 배우가 꿈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배우도 하지도 않고 그냥 딸만 키우는 그런 엄마인데 어쨌든 그 다른 멀티버스에서 온 남편이 너가 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엄청 와닿았거든요. 뭔가 아직 이루질 않았지만 그래서 뭔가 가능성이 더 많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백지 상태니까 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가족 영화에서 모성애를 다루는 거는 약간 너무 스테레오 아니냐.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이거를 저는 좀 엄마랑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메인 서사가 조이와 엄마의 그런 관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 얘기가 또 이 영화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SF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면은 이 멀티버스에서 그 우주를 이동을 하는 걸 버스라고 하는데 그 버스 이동을 하려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해야 돼요. 평소에 사람들이라면 하지 않을 만한 행동 같은 거. 만약에
햇밤을 씹어 먹는다던가 아니면 신발을 양쪽을 반갈아 신는다던가 아니면 남이 책상 밑에 숨겨놓은 풍선껌을 씹어 먹는다던가 남이 씹던 걸 붙여놓은 거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다른 우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온 게 약간 통통 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또 이제 영화적으로 그 오락적 요소가 충족이 돼요. 전형적인 B급 코드네요. 그런 B급 코드가 계속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탁소에서 운영을 했을 때 나오는 많은 진상 손님들이 또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그냥 뭐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 영화 내내 계속 인물이 반복도 나오면서 계속 그게 또 의미가 또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챙겨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1부에서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청에 간 이 에블린이 다중 우주가 뭔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그거를 구해야 될 킨 거를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순수 악들과 싸우는 내용으로 이제 1부가 끝이 납니다. 근데 결국 하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하고 에드먼드가 죽고. 죽었구나. 또 새로운 에드먼드가 또 아니 새로운 에드먼드 아니고 그 멀티버스 에드먼드는 죽었고 죽는 걸로 나오고 또 양자경도 죽어요. 그러고 1부가 끝납니다. 다시 근데 2부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2부는 이제 모든 딸 손에 죽은 거야? 네. 토바키가 결국 이겨가지고 슬프구만. 죽어. 그래서 2부가 딱딱 시작이 돼요. 근데 영화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2부가 또 에브리웨어 모든 곳이라고 딱 시작이 됩니다. 사실 죽었지만 2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는데 약간 그런 게 이 영화 약간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끝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1부에서 끝이 뭐 그렇게 다 싸우다가 죽는 걸로 끝이 나는데 다시 2부에서 돌아와서는 평행 우주 다른 우주에서 제출할 영수증을 정리한 에블린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에먼드 저녁에는 파티 준비를 바쁘니까 서류를 이제 에블린이 막 이렇게 막 정리를 또 다시 해요. 막 그러다가 이제 조이랑 에블린이랑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부투바키는 뭐 다 의미 없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 어머니인 에블린한테는 집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중 우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에블린을 다 살해하고 그게 죽이려고 사실 찾아다닌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본인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찾아다닌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근데 이 우주에서의 에블린은 내가 찾던 에블린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에블린을 데리고 그 베이글의 전당으로 가요. 그래서 이 베이글이 내가 이 베이글을 왜 만들었고 이 베이글은 뭐 어떤 거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점점 이게 허무주의의 특징이잖아요. 전염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에블린도 그 허무주의에 되게 빠져들어서 2부에서는 그래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러면서 막 폭주를 합니다. 에블린이 마치 조부투바키가 될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뭐 다른 우주에 가가지고 내가 배우였던 우주로 또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는 남편이랑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재해를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또 상처 주는 말을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다른 우주에 가가지고 또 사건을 막 이렇게 막 폭로를 한다던가 결국 다른 먼 우주까지 깨닫기 전에 먼 우주까지 가가지고 돌멩이가 되어버려요. 이 부분이 저는 영화에서 너무 좋았던 게 이 영화가 진행되는 내용 중에 계속 와중와중 엄청 시끄럽고 노래도 엄청 팡팡 틀고 엄청 뭔가 장면이 많고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정적이 흐르다가 엄청 광활한 되게 우주 같은 돌멩이가 있는 공간에 돌멩이 2개가 딱 나오거든요. 그때 뭔가 되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하나는 자기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지 그러면? 하나는 자기고 하나는 조부투바키인 거죠. 그 돌멩이가. 둘이 같이 갔구나. 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어떤 평행 우주에 이곳에서 조이와 에블린은 돌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이가 말해요. 이게 다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대사도 아니고. 막 오랫동안 인간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살지 않았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지 않았냐. 그렇게 한 거죠. 지구 그거 평평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이 발견됐고 우리는 태양마저 하고 많은 태양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우주를 둘러싼 모든 사실들에게 되게 쩔쩔매지만 그 우주도 결국 여러 개일 줄 누가 알았냐. 그 모든 발견은 우리가 얼마나 자꾸 바보 같은지 알려준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죠, 약간. 사실 엄마가 나랑 같은 상황이 되면은 뭔가 말해줄 줄 알았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막 알려주길 바랬지만 엄마도 똑같아 보인다. 나처럼 내가 허무주의 얘기했을 때 엄마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폭주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베이글에 안에 들어가면 뭐든 끝나지 않겠냐. 같이 그냥 다 블랙홀에 빠져버리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진짜 제일 많이 울었는데 돌멩이인 에블린이 움직여요 또. 돌린데? 조이한테 이렇게 조이 자기 딸한테 이렇게 움직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포인트였어요. 돌멩이까지 움직이는. 무기물인 돌멩이가 움직였다. 불가능하긴 한데. 불가능한데 이제 그게 약간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약간 너 허무지지만 약간 그렇게 다가갔다는 게 약간 그래도 널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있다. 그런 우주에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내용을 하면서 딱 나오는데 또 이 남편 얘기를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에블린은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남편을 되게 걱정해요. 제가 되게 저렇게 무르고 그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상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진상들이랑 그걸 대처할 때 에블린은 딱딱 이렇게 하지만 그 에드먼드는 엄청 그 사람들이랑 춤을 춘다거나 농담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유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저렇게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는 저거 어떻게 살아? 저거 밥도 못 벌어먹고 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구나. 나 아니면 굶어 죽었어. 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에드먼드가 자기가 사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하호호 웃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 내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에블린도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에블린도 에드먼드의 방식으로 절대 악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부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 에드먼드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만하자고. 나는 이 세상이 되게 두렵고 혼란스러운데 당신들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걸 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 같지만 제발 우리 친절해지자. 그리고 당신들은 날 순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순진하지 않다. 그건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정함으로 싸우자. 이 얘기인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런 저 메인 그런 대사를 만들어서 약간 좀 다정함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 너무 넘어가다가 이제 결국 근데 투바키가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베이글로 갈 거야 이러면서 자기 이제 베이글로 가서 이제 자기 죽으려고 이제 베이글로 빨려 들어가려고 베이글 가는데 이제 그거를 막 막아서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제 에블린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 내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 그러면서 너는 건강한 음식 안 챙겨고 맨날 살이 찌고 있고 필요할 때만 엄마한테 전화를 하곤 한다. 그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냅다 문신도 했다. 그게 막 가족을 상징하는 문신이고 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문신이 싫다. 근데 하지만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언제나 너랑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허무주의는 쉽게 물러서지 않죠. 어차피 상식이 통하는 건 한 줌의 시간밖에 안 되는데 뭘 함께 이고 싶냐. 그러니까 그래도 에블린은 그래도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거다.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이게 이 영화의 핵심 그 메시지인데 그 말을 듣고 약간 조이가 블랙홀에서 결국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엄마 품에 안기면서 이 2부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안기고 돌이 이제 조이가 이제 우주 평행 우주에서는 이제 조이가 자기는 실제로 굴러 떨어져요. 그 절벽으로. 근데 엄마 돌이 그걸 또 같이 굴러 떨어져. 그러니까 사랑은 같이 절벽도 같이 굴러 떨어지는 그런 게 사랑이다. 약간 그런 걸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거기서 또 오열을 했습니다. 사랑의 그러니까 힘이다. 돌멩이가 안 떨어지게 막는 게 아니라 그 돌멩이가 절벽에 굴러 떨어지더라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약간 그거는 뭐 되게 큰 의미의 사랑이겠죠.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엄마나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생각이 났는데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보고? 네, 그리고 엄마 전화했죠. 그리고 3부가 이제 올레원스 한꺼번에. 3부는 좀 짧습니다, 비교적. 모든 그런 조이와 에블린의 그런 관계도 회복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 에블린과 조이랑 에드먼드가 결국 그 세무조사 처음에 나왔던 그 세무조사를 받으러 영수증을 모두 챙겨서 가요. 그리고 거기 그 차에 이제 베키 조이의 여자친구가 베키인데 베키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가고 그 세무서 직원 이름이 디어드라거든요. 그 디어드라라는 가의 그 갈등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디어드라에게 또 줄 쿠키를 들고 가요. 여기서 나오는 쿠키라는 의미는 그 에드먼드의 다정함이거든요. 그 에드먼드는 이 디어드라가 우리에게 이 세탁소를 망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세세하게 영수증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는데 그런 사람에게 쿠키를 준다고 막 처음에 에블린 에드먼드 타박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다 다정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쿠키를 같이 들고 세무서에 가서 이제 같이 결국 다 모든 압류 위기에서 벗어나고 약간 에블린이 이제 모든 평행 우주에 들려오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이게 영화 끝이 났는데도 엄청 여운이 엄청 길게 가더라고요. 다 멀티버스 뭐 이런 거가 되게 주제가 흔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횡설수설했음에도 이건 딱 알아들었잖아요. 다른 마블이나 막 그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 그 와중에도 참신한 게 진짜 이 버스를 이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내 재능과 내 끼를 가져온다는 거 가져와서 그걸 써서 무기로 이용을 한다는 거 그게 약간 이 영화의 되게 특징이었는데 제가 좀 빼먹었거든요. 멀티버스 버스 이동을 하는 이유가 그 우주에 있는 그 에블린의 그 능력을 갖고 오는 거야. 하나씩 자기가 흡수하니까. 흡수해가지고 그걸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고 그래서 막 위로가 되는 것도 있었나 봐요. 이 영화를 볼 때. 그래서 이 그 핵심 그 주제인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그게 또 그거랑 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영화가 엄청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만난 사람들마다 추천을 하는데 이게 좀 산만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은 사실 많이 포기를 하시던데 중도 하차를 하시던데 이 감독이 다니엘 칸이랑 다니엘 어쩌고저쩌고 다니엘스라고 부르는 감독인데 이 전작도 좀 재밌게 봤어요 사실. 스위스 아미맨이라고 그 해리포터 역할을 했던 다니엘이 그 시체와 함께 있는 뭐 섬에서 뭐 섬 탈출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되게 엄청 좀 또라이 같은 영화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데 전 몰랐는데 그 감독이더라고요.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가 또 있는데 어떻게 해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정말 추천드리고 지금 웨이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웨이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100원 안 구독하시는 처음 구독하시는 분 100원에도 볼 수 있어요. 스위스 아미맨 또 두 분이 같이 만드셨나 그러면? 네, 두 분이 같이 그렇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진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게 있어서 약간 공허함이랑 약간 회의감이 많이 들 때 그리고 요새 그게 약간 좀 압도적이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약간 이런 게. 포기하고. 네. 그럴 때 약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고마운 영화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이 시끄러운 영화를 잘 설명하는 거는 역시나 실패했네요. 아니요, 뭐 그래도 다 아마 알아들으셨을 테고. 야, 그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보면 딸도 처음에는 이제 백지 상태였겠죠. 맞아. 근데 이제 멀티버스를 다 돌면서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같은 것들을 다 경험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이것저것 그치. 모든 걸 다 경험해버리니까. 맞아.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혼돈이라거나 검은색이 약간 허무주의 같은 거에 빠질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상 그 검은색이라는 걸 다시 반전해서 생각해 보면 그 검은색에서부터 다시 파란색도 꺼낼 수 있고 빨간색도 꺼낼 수 있고 노란색도 꺼낼 수 있는 다시 이제 가능성의 존재로 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딸의 어떤데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좀 잘못된 검은색에 대한 이해라든지 공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지금 주인공을 맡고 있는 엄마 역할 이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이런 백지 상태의 엄마의 역할을 좀 보면 오히려 검은색인 혼돈 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검은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흰색이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뭐 상처를 오히려 검은색에 있는 흰색으로 낼 수 있다든가 검은색을 다 덮을 수 있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미를 좀 줬던 게 아닌가 싶네요. 진짜 소름 돋는 게 그 검은색이랑 흰색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가 나와요. 사실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그 또 소품을 제가 하나 빠먹었는데 그 구글아이라고 하죠. 구글아이? 네, 지금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과몰입 상태여가지고 이 구글아이가 뭐냐면 이 장난감 눈 이거를 이게 나와. 근데 이게 다정화 이게 이제 좀 실험 에드먼드의 실없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 게 모든 그 사물에 이거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하얀 배경에 검은색 눈동자잖아요. 이게 반전이 되면 그 베이글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상반되는 역할로 이건 다정함의 그런 상징으로 구글아이가 나오고 그거에 반대는 허무주의 그 검은색 베이글.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쏙 돌아가는 구멍이 하얀색이잖아요. 그 검은색 베이글 그거가 되게 엄청 중요한 의미로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구글아이 보니까 어린애들이 또 장난칠 때 많이 쓰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도 또 포함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구글아이를 이렇게 양자경이 이제 눈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제3의 눈 마냥 이렇게 딱 붙이면 각성이 돼가지고 이제 다정함을 무기로 싸우거든요. 전형적인 B급 가성이군요. 근데 진짜 눈물이 납니다. 이게 주제가 진짜 이게 보여지는 거는 다 B급이고 막 그렇지만 이 간통하는 주제가 너무 A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해 또 작년에 뭐 미나리가 그 상을 휩쓸었다면 올해는 지금 이 에에올이 휩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감독들 다니엘스들이 약간 한국 그 봉준호나 박찬욱 감독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아시아 그 영화를 만들 때 솔직히 주인공 한 명만 아시안이고 나머지는 백인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거의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안 계열이고 약간 그냥 그런 것도 솔직히 뭐 굳이 뭐 그렇게 막 나눠서 보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찐으로 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런 또 사운드 트랙도 엄청 좋습니다. 노래도 굳이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앞에서 했던 얘기처럼 이제 어떤 뭐 메멘토 모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중요한 것도 있고 그죠? 허무주의에 빠지고.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중간 중간에 이제 스스로를 좀 각성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맞다 그랬었지 아 맞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면 다시 이제 깨닫게 되니까 맞아요. 뭐 좋은 장치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너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한번 잘 판단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제 그런 화면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거나 색깔이 많이 나오면 막 그 막 매스컴 같은 거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막 버스 점프를 하면서도 막 그런 화면이 막 전환이 빨리빨리 되니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마와 딸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엄마랑 보고 싶어서 엄마 데려갔는데 엄마가 정신 사나워서 못 보겠다. 그렇다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네. 네. 정신사납다. 이게 무슨 영화냐, 이게 뭐 영화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어머니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취향에 맞을 것 같네. 저는 약간 이런 주성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B급 감성 이런 걸 좀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왜냐면 그런 액션이 진짜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드먼드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사실 옛날에 아역으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뭐 잠시 제가 까먹었는데 에드먼드 라는 역할을 했던 배우가 아마 옛날에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 엄청 유명한 키호이관 이분인가요? 네, 이분이 엄청 유명한 그거를 인디아나 존스에서 아역으로 나왔었는데 한동안 이 연기를 아예 안 하다가 이 영화로 다시 85년도에 데뷔를 하셨다가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몇십 년 뒤에 갑자기 이 영화를 해가지고 또 연기를 이 양자경과 함께 용기를 얻어서 영화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출연하고 싶을 질만큼 좋은 대본이었지. 뭐 그런 느낌이구나. 그랬겠죠. 어쨌든 이런 영화 재밌는 영화였고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새 진짜 되게 우울한 걸 느끼는 젊은 애들이 많대요. 그 조부 투바키처럼.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약간 그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좀 명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부 투바키? 조부 투바키. 아 투바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모든 뭐 하나 의미가 다 있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이것만큼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만들었대요. 그래야지 이제 허무주의랑 잘 빠지죠. 그래야지.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잘 만들었네 뭐.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감독의 인터뷰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감독의 말로는 결국 불안을 다루는 영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위 되게 보면 불안한 곳이 많은 게 많으니까 그 일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너무 복잡하고 진짜 너무 많은 감정 소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부정적인 뉴스들도 맨날 나오고 사실 그 언론의 역할을 저는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언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사람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소식들만 나와서 그런 하는 나쁜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안 본 지 꽤 됐는데 약간 그럴 때 약간 그런 허무하고 약간 그런 공허한 감정이 되게 들기 쉽잖아요. 그런 뉴스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포기하지 않는 애정을 채워주는 게 약간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 지금 사회가 구축해온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약간 네 맞는 말 같아요. 주위에 좀 의지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무엇보다 이게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을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허무주의로 빠져서 결국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다. 열심히 네. 스스로 하고. 살아 있으면 언젠가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약간 마음 상태가 훨씬 나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는 허무주의 빠지지 않고.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불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제가 최근에 그거 달마 했잖아. 달마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어느 날 달마의 제자 이름 기억나요? 해가. 그렇죠. 해가라고 했죠. 어느 날 해가가 막 혼자서 슬피 울고 있어. 그래서 달마가 보더니 이 새끼 뭐야? 또 왜 울고 있니 해가야라고 물어보니까 해가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대.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진짜 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달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네 그 불안한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거든. 해가는 너무 좋지.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막 찾아나서 산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보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걸 뭐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달마한테 가가지고 스승님 제가 마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니까 달마가 뭐라 그러냐면 찾아도 없다고? 그럼 내가 이미 네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세상에 어쨌든 모든 것들은 다 돌고 영향을 미치고 하지만 결국에는 공이자 비어 있음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불안한 마음에조차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있으면 뭐 스승님한테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불교적인 가르침이니까 현대적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 맞아. 스스로 찾아봐.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현대 지금 의학 기술이라거나 상담 기술 같은 거에 워낙 발전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치유받으면 돼요.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 받거나 아니면 뭐 약물 치료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잖아. 정신과 같은 게 TV에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나쁜 게 아니고 충분히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원인을 찾았으면 가서 치유받으면 돼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찾아보았는데 불안한 마음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야. 없는 걸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없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내가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나의 불안함을 내가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어떤 허무주의라거나 나의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뭐 지금 만약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잘 극복을 해보시거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진짜 2017 이 인터뷰에 나오기로는 17년 대비 20대
우울증 환자가 2021년에 127%로 급증을 했대요. 실제로 그 힘들기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도. 코로나 블루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당신은 뭐 혼자가 나쁜 게 아니고. 아닙니다. 같이 떨어질 돌멩이 제가 있습니다. 만나는데도 필요할 네. 때 도움 요청하면 되고 네. 뭐 아니면 주위에 뭐 상담 같은 거 받아도 되고 요즘에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네. 저는 언제든 같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알맛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심리 상담소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시간이 되신다면 이게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 영화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끝인가요? 들어주셔서 네 끝입니다. 인사하시죠. 아우 이게 또 좀 이군이 좋아하는 주제들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늘 약간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개화가 된 기분이라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